기뻐 눈물 짓던 아주 먼 찬란했던 봄이야. 자, 유기호흡의 다음 단계를 들어서 살펴보기 전에 일단 첫 번째 이 해당 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이 NADH, 그것을 이제 일렉트론 캐리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한국말로 이제 전자 전달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NADH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FADH2라고 하는 이 친구도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서 이들이 이제 이 생명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전달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산화환원 반응에서의 보조인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인자, 이걸 산화환원 반응을 원활하게 수행이 되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자를 저 친구한테 직접 줘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전달이 안 돼. 내가 대신 전해줄게. 이리 줘. 그래서 뺏어가지고서 자, 제가 너 갖다 주래 하고 하는 일단 그런 보조인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 친구는 전자를 처음에 받았다가 다시 뺏기는, 그러면 다시 전자가 없으니까 다시 전자 달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 시간에 이제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 친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한 분자에서 다른 분자로 전달을 해서 이 그림 봤죠? 첫 시간에. 그래서 산화가 됐다가 환원이 됐다를 이제 반복을 이제 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NADH의 측면에서 NADH는 그러면 무엇이냐? 왜 이름이 하필이면 NAD냐? NADH. 자, 여기에 갑자기 또 근데 NAD와 NADH가 우리가 아는데 그 친구가 산화가 되면 NAD 플러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넌 뭐야? NADPH라니. 곧 나온다. 개봉박두. NADPH는 뭐냐면 광합성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광합성의 첫 번째 단계의 반응, 명반응이라고 하는 거기서 전자 전달을 해주는 그 물질이 바로 NADPH입니다. 둘 다 사실은 거의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비슷하게 생긴, 헷갈리는 물질입니다. 다만 요 광합성에서는 NADPH가 사용이 되고 같은 일을 수행을 하는데, 유기호흡에서는 NADH가 사용이 되고, 마치 동양에서는 호랑이가, 서양에서는 사자가 이 맹수의 왕으로서 군림을 하는, 근데 둘 다 따지고 보면 그놈이요 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는 할 수가 있을까? 어디 가서 맨날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가져와서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애드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단 NADH는 왜 하필이면 NADH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니코틴. 니코틴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친구들이 아직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니코틴 에마이드, 다이뉴클리오타이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NAD. 거기다가 하이드로젠이 붙었으니까 NADH가 되는 것이고, 하이드로젠이 뺏기면 NAD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 NADH 또는 NADPH는 니코틴 에마이드 다이뉴클리오타이드가 아니라 다이뉴클리오타이드 파스페이트, 거기서 인상기 하나가 더 붙은 겁니다. 그거 거의 둘이 비슷한, 같다고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코틴 아마이드 다이뉴클리오타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자 구조를 보면 니코틴이 들어가야 되고, 니코틴의 분자 구조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니코틴에다가 에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질소가 특별한 방식으로 이 카복실기와 이제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에마이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코틴 에마이드가 요 부위거든요. 이것이 산화된 형태에 있을 때는, 산화됐으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니코틴 에마이드고, 그 다음에 다이뉴클리오타이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 다이뉴클리오티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거 아데닌이잖아요. 아데닌.
그래서 니코틴 어떤 친구는 그래서 이것을 니코틴 아데닌, 니코틴에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리오타이드라고 이름을 붙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닌이 근데 사실은 이쪽에 아데닌 대신에 여기에 니코틴에마이드가 살짝 대신 와서 대비 출석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가 이렇게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파스페이트 그룹은 여기 두 개가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자세한 디테일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화학적으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요 니코틴에마이드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지금 산화환원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니코틴에마이드 이 부분이 만약에 전자를 얻게 되면은, 근데 전자를 두 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수소와 같이, 수소가 하나 전자를 갖고 들어갑니다. 내가 있잖아. 수소는 전자 딱 하나 가지고 있죠. 중성자가 하나도 없죠. 하나의 원소로서. 그러니까 수소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곧바로 양성자가 돼버리죠. 프로톤. 중성자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전자를 얻게 되면은 그냥 수소가 되는 것이고, 아주 편리하게 그러니까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닥달해서 전자 뺏어버리고 수소 이온으로 쫓아버리고 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그런 식으로 전자의 이동 하나의 용기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에서 전자 하나 있고, 또는 수소 없이 여기서 플러스가 있는 데서 전자 하나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전자 하나 얻으니까 이제 양이온이었던 것이 산화됐을 때 양이온이었던 니코틴 에마이드가 여기서 이제 환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전자 한 번에 전자 두 개와 한 개의 수소 이온을 같이 운반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에 요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 하나와 전자 두 개를 딱 여기서 자기가 탑재를 해가지고서 옮겨 다니면서, 여기서 하나 뺏긴 수소는 그러면 잉잉 울면서 혼자 떨어진 수소 이온으로 떨어져 나가겠죠. 이것이 이제 전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NADH를 주목을 하는 이유는 전자를 이동을 해주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보조인자이기 때문에, 그럼 너는 한 번에 몇 개의 전자를 옮길 수가 있니? 하면은 저는 두 개의 전자와 동시에, 그 다음에 수소는 하나만 필요합니다. 보통 두 개의 전자를 옮기려면 수소 두 개가 같이 따라가야 되지만 저는 원래 능력면이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옮기는데 수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NADH의 경우이고, 언급을 했듯이 넌 뭐니? NADPH는 동화작용의 대사작용, 광합성. 광합성에서 각각 이제 전자의 운반체로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NADH가 무엇인고 하면, 나는 코엔자임이다. 코엔자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음 장에서 이 도와주는 보조인자는 두 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종류는 보결분자족이라고 하는, 영어로 prosthetic group이라고 하는 같은 보조인자이지만 뭐 어떤 효소의 활성을 돕거나 어떤 일을 화학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도우미들을 전부 다 코팩터라고, 보조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조인자 어디서 봤어요? 우리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뭐 활성을 촉진시키는 보조인자 뭐 그런 것들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 코엔자임의 형태로 조절을 해주는 그런 보조인자가 있는가 하면 보결분자족이라고 하는 프로세틱 그룹의 형태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은 얼마나
착이 돼서 그것을 도와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조 인자이긴 하나 조효소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서 나는 나, 너는 너 해서 도와준 이 일이 끝나면 아주 쿨하게 떨어져 나와서 자, 그동안 즐거워서 잘 가라 하고 이렇게 일을 원활하게 해주는 인자가 코엔자임, 조효소라고 한국말로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조효소인 것이고, 반면에 보결분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번 여기에 부착이 되면은 거의 웬만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찰싹 붙어서 마치 샴쌍둥이보다는 훨씬 떨어지기가 쉽긴 하나 그래도 거의 같은 동일체인 양 붙어가지고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성질의 물질은 보결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ADH는 사실 조효소의 역할로 이렇게 하지만 또 한 친구, 지금 전자전달체에서 또 끌어들이는 그 NADH의 친구인 FAD 또는 FADH2라고 이제 이름을 불러야 되겠으나, 이 FAD의 무엇의 약자냐면 이것이 플라빈 에데닌 다이뉴클리오타이드라는 것의 준말이긴 하나, 원래 이제 비타민 B에서 유래한 전자수송체인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FAD가 전자 두 개와 수소이온 두 개를 같이 얻게 되면 FADH2가 돼서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원된 상태고 산화된 상태인데, 이들은 FAD는 보결분자족입니다. 그래서 보결분자족이나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효소에 찰싹 붙어가지고서, 사실 그래서 FADH 효소를 찰싹 붙어가지고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까 그 시트르산 회로에서 나오는 중간 물질을 지금 만들어낸 효소인데, 그래서 전자 전달을 하긴 하나 이들이 조금 그 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조금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이런 보결분자족이 FAD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예들이 많으나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또 다른 종류의 보결분자족의 예를 들려면 바로 힘입니다. 힘. 나중에 나오겠지만 헤모글로빈에 원래 사실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힘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요 힘 안에 들어있는 철분이 산소와 딱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할 수.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힘 없이는 시쳇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힘이 그 또 다른 대표적인 보결분자족의 예입니다. 그래서 일단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번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다음에, 완성이 된 다음에 힘 요 그룹이 요 화학물질이 딱 부착이 되는데, 그럼 일단 한번 부착이 된 힘은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붙어 있어야 요 헤모글로빈이 하나의 산소 운반 효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거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시트르산 회로를 한번 쳐다봅시다. 언급했듯이 요약을 하자면 이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요점을 이제 뭐냐 하면 완전히 포도당이 산화가 되는 순간이고, 이산화탄소로서.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측면에서 중요한 점은 NADH와 FADH2가 지금 여기서 환원된 상태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들을 산화시키면서 ATP를 세 번째 단계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산소가 두 번째 단계인 시트르산 회로까지도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발생하는 반응이긴 하나 산소 요구
없어요. 산소 필요 없어. 여기까지도. 그러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도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 NADH나 뭐 그런 거는 이미 산소가 없으니까 전혀 쓸 데가 없겠지만, 그래도 또 ATP 2개 더 얻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세포는 이미 산소 없어, 쓸데없이 괜히 시트루산 괜히 돌릴 필요가 없겠네 하고 차단.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아예 피르부산이 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차단을 시켜버려서 두 번째 시트루산 회로조차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피르부산이 일단 들어가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하는 것으로 변환이 되는 상태로 먼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피르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금방 변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세틸 코엔자임 A에서, 코엔자임 A는 그냥 순환이 되는, 사이클이 되는 그냥 큰 거대 물질이니까, 아세틸기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 자체는 이것은 2탄당이거든요. 피르부산은 3탄당이고, 그럼 뭐 탄소 하나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탄소 하나를 어떻게 빼줄까?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르부산이 3탄당이니까 원래 이 포도당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피르부산이 지금 발생이 돼서 같은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서 겪게 되는 것이니까 이산화탄소 두 개가 벌써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서 NADH가 또 하나 생기네. 와, 대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좋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표현한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곧바로 여기서 이산화탄소 탈취하고 코엔자임 A 들어가면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NAD 플러스 하나가 딸랑 NADH로 환원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 자체가 여기서는 크랩스 회로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시트루산 회로, 크랩스 회로, 또는 뭐라 그랬죠? TCA, 트라이 카르복실릭 애시드, TCA 회로, 이렇게 해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시트루산 회로 자체는 이제 돌아가는, 이것이 왜 회로냐? 해당 과정에서처럼 직선 선형적인 그런 대사 경로가 아니라, 이 대사 경로는 회전문 방식의 대사 경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그 아세틸 코엔자임 하나당 전부 계속 탄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코엔자임 A는 그냥 순환이 되는 것이고, 아세틸기가 두 개의 탄소가 전부 다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아세틸 코엔자임이 들어가니까 네 개의 이산화탄소가 생기겠죠. 그러면 변환 과정에서 두 개와 합쳐서 전부 6개의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나중에 회계 장부 정리를 해보면 딱 대차 대조표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6탄당짜리가 하나 들어서 결국 6개의 이산화탄소가 나왔구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 회로 하나당, 시트루산 회로 하나당 3개의 NADH와 1개의 FADH2가 생성이 되니까, 2개의 아세틸 코엔자임이 그 회로를 들어가니까 6개의 NADH와 2개의 FADH2가 생성이 되겠죠. 그럼 원래 아세틸 코엔자임으로 피르부산이 변환되는 과정에서 2개의 NADH가 발생이 될 테니까 토탈 8개의 NADH와 2개의 FADH가 포도당 한 분자당 생겼죠. 이런 거 원래는 좋아하지 않고 시험에 이런 거 절대 내지 않지만 그냥 밟아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그래서 몇 개가 하면 뭐 대고 하는 거. 왜 외워? 그런 거 쓸데없이. 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생긴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TP도 조금 생기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진 ATP는 역시
첫 번째 해당 과정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구성도. 그래서 시트르산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정리를 한 것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트르산에서 뭐 아세틸 코엔자임이 들어가면 시트르산 5탄당인 시트르산으로 됐다가 6탄당이죠. 옥살 아세트산이 여기서 4탄당짜리인데 요거는 조금 기억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옥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4탄당이 처음에 아세틸 2탄당짜리인 아세틸 코엔자임을 영접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사이클의 시작이죠. 2탄당짜리.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시트르산이 6탄당이 돼버리겠죠. 그 6탄당이 이제 이산화탄소 하나 토해내고서 그러면 5탄당이겠죠. 또 하나 토해내고서 그러면 4탄당의 형태로 쭉 돌아가는 뭐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건데 요 옥살 아세트산이 나중에 또 한 번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 어디서 봤더라 옥살 아세트산 그런 관점에서 그냥 조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라는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오케이 다음에 이제 전자 전달계 과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여기서 얻어진 NADH와 FADH를 전부 긁어 모아서 이제 전자 전달계 과정으로 보내서 이들을 산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전자 전달계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산화를 통한 ATP가 합성이 되는 과정이고, 자, 이 산화 ATP 합성은 이전의 두 단계에서의 기질 수준 인산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산화적 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Oxidative Phosphorylation. 누가 산화가 되느냐? 또 NADH와 FADH가 산화는 되는 과정에서 아주 어떤 특별한 마술이 발생을 해서 ADP가 ATP로 인산화가 되는 과정이 이게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목이 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화학적인 삼투와 연계가 된다라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뭐가 삼투야? 삼투 우리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것을 굳이 삼투라고 굳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하나 수소이온 자체가 지금 이제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수소이온이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소이온이 이동을 하면서 바로 거기서 이제 언급했던 전 시간에 언급했던 그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창출을 해내는 데 있어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외막 사이의 그 막 사이 공간이 매우 중요한 구실을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축적이 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는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그 막 사이 공간이고 수소이온이 그러면 그 농도가 이제 농축이 되니까 응축이 되니까 수소이온들은 농도가 낮은 곳으로 확산을 위해서 이동을 하려고 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건 수소이온의 입장에서 그냥 확산인데 삼투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제 막을 통해서 확산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삼투라고 하는 것이 엄밀한 정의인데 수소이온에 관해서 이것을 우리는 삼투라는 표현을 사실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약간 어색하긴 하나 워낙 처음에 이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통해서 그것이 이동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마치 삼투와 조금 연상이 비슷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또 워낙 이것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워낙 그 반향이 너무나 이제 익사이팅한 그런 발견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그래서 노벨상도 탔고 스미스라는 분인데 화학상을 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 기울기에 의한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그 자체가 행위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인산화 과정과 카플링이 되는 마치 효소가 반응 연계 카플링을 해서 어떤 비자발적인 반응을 자발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거 역시
그런 식의 연기를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NADH와 FADH를 전자를 거기서 탈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전자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그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들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의 붙박이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 복합체를 1, 2, 3, 4, 네 가지, 근데 세 가지라고 좀 정신이 좀 오락가락. 그 효소 복합체들이 전부 내막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이 된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아주 잘 예쁘게 잘 그렸네. 누가 그렸을까요? 제가요. 예. 그래서 매우 복잡한 1, 2, 3, 4 이게 좀 그래서 NADH는 효소 복합체 1로 직접 들어가고 FADH2는 에너지 준위가 그만큼 높지를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니까 전자가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4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는 일종의 산화하는 복합체로서 전자를 뺏었다가 누구한테 전달되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이들은 동시에 양성자 펌프 역할을 합니다. 양성자 펌프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리소솜을 산화시키는데 드는 수소이온 농도를 그 안에다 집적시키는 그 양성자 펌프도 봤었고 세포막을 이제 바깥쪽에 식물과 균류 또는 세균에서 세포 바깥쪽에 그걸 세포 안쪽보다 이렇게 양이온화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역시 또 양성자 펌프의 역할이라고 언급을 했었고, 다 그런 것들이 그와 같은 방식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양성자 펌프인데, 요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들 역시 양성자 펌프의 기능을 합니다. 다만 이 전자전달 효소 복합체들은 희한하게 다른 양성자 펌프들은 ATP 가수분해 이걸 필요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양성자 펌프란 얘기는 능동 수송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지금 조달이 됩니까? ATP 가수분해 형태로 조달이 되는데, 이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들은 수소에서 전자만 떼어내고 수소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TP 가수 분해가 필요가 없는, 그냥 스스로 ATP 형식으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도 스스로 이런 식으로 전자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수소이온은 막사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펌프 구실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성자 펌프의 그런 기능에 의해서 바로 이 전자 전달 과정에 산화하는 반응 과정에서 동시에 수소이온들은 전부 요 막사의 공간, 미토콘드리아 내강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에다가 accumulation, 집적을 시킵니다. 그러면 수소이온들이 여기에 마구마구 쌓이니까 이 수소이온들은 확산을 해서 막 튀어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하는데, 특히 이 내막이 세포막은 수소이온을 제대로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수소이온은 지금 엄청나게 양이온인데 이온화가 되어 있는 물질이 어떻게 막을 뚫고 나갑니까? 혼자서는 못 나가죠. 오로지 수소이온만을 이제 수송을 시켜주는 채널 단백질들이 있어야, 수송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슷한 구실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이제 나가는데, 자, 그거는 조금 이따 보고 일단 전자 전달부터 먼저 한번 해결을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자를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4번 복합체 4번은 이제 내가 전자를 최종적으로 받았어. 그럼 나는 이제 누구에게 전자를 물려주나? 그때 산소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자, 전자 받았니? 네, 놔.
해서 그럼 산소가 바르고 복합체 4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이제 나는 물이 된다우 하고 빠이빠이 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완전히 전자 전달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NADH 또는 FADH2로부터 시작이 됐던 그 전자의 전달 과정이 산소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물로 환원되는 과정을 끝으로 종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번 전자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 탈취되는 그 수소 이온들은 전부 미토콘드리아의 그 내강에 막사의 공간에 쌓이고 그러면 그 양성자 농도 기울기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들이 튀어나가는 어떤 특정한 채널을 통해 튀어나가면서 통행료 내는 거죠. 터널 통행료 내듯이 그 통행료로 그 에너지로 ATP가 합성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터널 구실을 하는 친구가 누구냐? 이름이 ATP 합성 효소라고는 ATP synthese라고 하는데 그 수송체를 통해서 내막에 존재하는 전 수송체를 통해서 수소 이온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림이 ATP synthese의 구조는 거의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막사의 공간인데 이쪽에 요게 수소 이온들이 막 있으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나가느냐면 이들은 원래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뭔가 방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들을 각각의 이 방이라고 할까? 요게 수소 이온 하나씩이 이렇게 채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떤 것으로 제가 비유를 자주 하냐면 권총, 리볼버 권총 있잖아요. 탄창이 이렇게 돌아가는 탄창이 있는 리볼버 권총처럼 하나하나 이 수소이온이 총알처럼 돼 있었고 하나하나 끼워지게 됩니다. 하나하나 끼워지면서 리볼버처럼 총의 방아쇠를 한 번씩 당길 때마다 리볼버는 이렇게 찰칵찰칵 돌아가잖아요. 리볼버 권총의 탄창이. 그런 것처럼 마치 이 수소이온들이 이제 딱 채워지게 된 요 밑부분이 ATP 합성 요소의 밑부분이 하나씩 찰칵찰칵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평평 하고 수소이온이 튕겨져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튕겨져 나갈 때마다 엄청난 양의 그런 기계적인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그 에너지로 ADP가 ATP로 합성이 되는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되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ATP 합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양의 ATP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화학적 삼투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또는 케미 아스모틱 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총체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우리가 ATP가 기존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이 유기호흡에서 발생했던 ADP로부터 ATP를 만들어내는 기술 수준의 인산화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산화적인 인산화, NADH가 산화가 되는 과정과 화학적 삼투가 연계가 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진다 해서 이것을 산화적 인산화, Oxidative Phosphoryl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그 많은 교과서에서 유명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 전달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1, 2, 3, 4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자 전달 과정에서 수소 이온들은 여기에 쌓이는 것이고 그 수소 이온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이고 그 튀어나가는 과정에서 ATP로부터 합성이 되는 것이고 두 가지 사실은 반응이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자 전달과 화학적 삼투가 두 개가 접목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것을 산화적
인산화, oxidative phosphorylation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ATP가 합성이 된다. 전체 총 ATP가 얼마나 만들어지는 거냐, 뭐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서 전체 ATP 순 생산량이 32 ATP다. 중요한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많이 만들어진다. 특히 여기서 많이 만들어진다. 근데 진핵 생물은 여기 30이다. 무슨 소리야? 원핵 생물도 이것을 만든다는 세균 같은 친구들도 유기호흡을 한다는 미토콘드리아가 없는데? 예, 해요. 어떻게? 이들은 그 전자전달 효소들이 세포막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막사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세포벽과 그들의 세포막 사이를 막사이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수소연을 채워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많은 세균들이, 많은 원핵 생물들이 이런 식으로 유기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미토콘드리아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라. 마치 어쩌면은 사실은 원래 그러던 그 조상들, 지금 유기호흡을 할 수 있는 세균의 조상들이 원래 미토콘드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 중에 일부가 진핵 생물이 되고자 막 진화 과정에 있던 세균, 어떤 또 다른 큰 세균, 고세균이었죠. 고세균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공생을 하게 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우리의 현 모습인 진핵 생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지금 여태까지는 포도당만을 대표 주자로 포도당이 마치 우리의 유일한 음식인 양 이렇게 했으나 우리에게서는 포도당 당분뿐만이 아니라 뭐 지방도 단백질도 사실은 음식물로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을 음식물을 먹으면은 전혀 여기서 유기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못 얻고 그냥 배에 기름만 끼게 되는 거임? 단백질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탄수화물의 경우는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포도당만을 대표주자로 얘기했지만 모든 다른 탄수화물들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 포도당의 형태로 출발을 했던 거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당 과정과 이 시트르산 회로와 전자 전달계 과정을 세 단계를 전부 거쳐서 ATP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 지방의 경우는 이 해당 과정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지방은 일단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돼서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를 할 때 그랬을 때 글리세롤은 요 중간 단계, 해당 과정의 중간 단계, 처음 단계가 아닌 중간 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지방산들은 전부 해당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두 번째인 이 시트르산 회로부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단백질 역시 해당 과정의 마지막 부분과 그다음에 시트르산 회로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열량을 내는 ATP 합성에서 에너지 측면에서는 사실 탄수화물이 최고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잘 빼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는 해당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중간부터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약간의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물론 지방 한 분자당의 열량을 낼 수 있는 에너지 열량은 훨씬 더 탄수화물보다 높긴 하나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얘기하면 이제 포도당은 해당 과정을 시작으로 전부 산화가 되는데 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된 후에 유기호흡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뭐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으로 일단 분해된 다음에 각각의 아미노산들이 여러 가지 해당 과정 및 시트라는 회로를 진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지방과 이제 여기에 있어서 유산소, 우리가 보통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이제 구분을 해서 하는데, 유산소 운동을 해야 지방이 탄다라는 얘기를 특히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데 바로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산소 운동이라고 근육 막 일시적으로 막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 공급이 되지 않는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이 생리적인 조건에서는 그때는 이제 산소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지방이 잘 타지 않는다. 왜 그러냐? 산소가 없는 경우에 뭐라고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산소가 없어? 그러면 셧다운. 2번, 3번 단계는 셧다운. 해당 과정만 태워.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 지방은 제대로 태우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방은 계속 쌓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유산소 운동을 해야 지방이 태우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산소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발효. 좀 발효를 해가지고서 발효의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좀 반응이 발효를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지 않는 주류를 생산을 하게 되고, 또 엄청나게 큰 발효 탱크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효 탱크가 여기 보이고 있는데, 정의로서 발효가 무엇이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이 훨씬 더 또 다른 물질로 바뀌는 대사 과정을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피루부산은 가만히 있질 못하고 왜 또 다른 물질로 변환이 되느냐? 그 산물이 바로 발효 산물이 되는 거거든요.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맥락, 좀 전에 언급한 같은 맥락입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피루부산이 기질로 유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루부산은 세포질에서 또 다른 물질로 산화가 되는 대신에 환원이 되어버립니다. 환원이 된다? 그럼 에너지를 여기다 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는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동물 세포에서는 이 발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느냐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환원이 되어버립니다.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을 시트루산 회로를 보내서 계속적으로 이 산화를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역주행을 하는 것이죠.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환원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너지를 써야 되지.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NADH를 NAD로 얘가 환원이 됐으니까 누군가는 산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까운 내 알토란 같은 NADH를 지금 NAD 플러스로 산화를 시켜버리는 세상에, 이런 아까워 죽겠지. 이거 NADH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나중에 은행 가서 바꾸면 이게 진짜 HP가 얼만데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동물 세포에서는 그래요. 젖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육 운동을 엄청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하면 쥐가 나버리잖아요. 이게 쥐가 나는 이유가 바로 젖산이 축적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그 산소가 부족한 조건에서는 이게 발효가 일어납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발효를 못해요.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뇌와 심장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죽어야지 발효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 다른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라든가 또 다른 조직세포들은 발효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유지를, 이게 무슨 소리야? 발효를 통해서 유지를 한다니? 그냥 해당 과정에서 끝내면 안 되나? 그 이유를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움직일 때는요, 젖산 탈수소 효소. 그래서 젖산이
젖산 탈수수 효소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것이 환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효모에서는 피루부산이 일단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일단 먼저 산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로 그 다음에 이것을 에탄올 알코올로 환원을 다시 시킵니다. 역시 최종적으로 환원을 시키는 반응이니까 P 같은 NADH를 NAD로 산화를 시키는 에너지 소모를 수행을 해야만 됩니다. 이거 역시 아까워 죽겠는데 그래도 효모의 경우는 좀 나았다. 에탄올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왜 우리는 에탄올을 만들지 못하고 쓸데없는 젖산을 만들어낼까? 라는 이 불평을 해봄직도 사실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 효모처럼 젖산 발효가 아닌 알코올 발효를 했다면 때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숨을 막아서 호흡 곤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알코올을 만들어내가지고서 해서 자체로 괜히 밖에 나가서 쓸데없이 돈 주고 사 먹을 필요 없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동물이 에탄올 발효를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모든 축구 경기는 5분 안에 끝내야만 될 것이고 5분 이상 지속되는 축구 경기는 아마 전부들 싸움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호랑이, 사자, 맹수들을 제외하고는 남아나는 포식자 외에는 잡혀먹는 동물들은 전부 이미 옛날에 다 잡혀먹어서 멸종이 됐을 것이고 도망가다가 조금 도망가다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되지 하고 맞서서 싸우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행 해가지고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알딸딸해서 잡혀먹거나 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코올 대신에 젖산 발효는 하나의 축복이다라고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발효를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발효는 사실 피루부산을 환원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NADH를 산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산화? 왜 얘를 멀쩡하게 이 에너지를 왜 산화시켜서 쓸데없이 낭비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자 지금 산소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ATP를 그나마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피루부산이 더 이상 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해당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산소가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해당 과정을 계속 돌려서 그나마 연명을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데 문제는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해당 과정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을 돌리는데 어쨌든 NADH가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NADH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 NAD 플러스에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해당 과정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죠. NAD 플러스가. 산소가 있었다면 이 원재료는 여기서 계속 쏟아지겠죠. 이 과정에서 NAD가 계속해서 공급이 될 텐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산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NAD 플러스가 없어서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제살 깎아먹기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 있는 반도체 분해해서 거기다 갖다 끼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을 다시 이것을 환원을 시킴으로써 그것이 바로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생겨? NAD 플러스가 발생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NAD 플러스로 계속해서 발효를 해당 과정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전자전달계가 지금 산소가 없어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발효는 해당 과정을 지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 얘기는 발효가 없으면 모든 동식물이 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서바이브를 못한다는 얘기죠. 식물의 경우야 물론 그게 그 산소가 그 산소로 전용이 된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모르겠으나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기라도 할 수 있지. 그러나 동물의 경우에서는 또는 세균의 경우에서는
발효가 없으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해당 과정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그다지 이렇게 즐거운 섹션은 아니나 복잡해서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언급을 했듯이 해당 과정은 10단계의 대사 경로를 통해 갖고 그럼 촉매하는 효소들이 1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0개가 있다고 해서 10개를 전부 일일이 그러면 해당 과정을 조절을 한다는 입장에서 칠 때 통제를 할 때 10개의 효소들을 전부 일일이 하나하나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을 잘 못하는 효소한테 가서 일 똑바로 안 할래?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일이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서 야 이거 여기서 지금 산물이 너무 쌓이고 있어 좀 스탑 얘 좀 슬로우 다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일일이 또 가면서 야야야야 그만 만들어 이제 이거를 10개의 효소를 각각의 일일이 전부 다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이게 조금 약간 껄끄러운 얘기죠. 그러지 않고 그 중에 골목대장격인 어떤 특정한 효소만을 통제를 하면 나머지 효소들은 알아서 형님이 뭐라 그러면 알아서 이 졸개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 바로 그것이 그 개념이 바로 요 rate limiting 효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 과정에서 요 친구의 반응만 조절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덩달아서 다 원활하게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을 rate limiting 효소라고 얘기합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rate limiting. 세 가지 효소가 해당 과정에서 rate limiting 효소인데 rate limiting 효소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해당 과정입니다. glycolysis. 오른쪽에 보이는 이것이 당신생이라고 해서 영어로 gluconeogenesis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피루부산에서 다시 역행해서 역중행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해당 과정은 이제 포도당을 쭉 산화시켜서 쭉 해서 피루부산으로 결국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포 안에 지금 에너지가 지금 차고 넘친다 싶으면은 그렇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측면에서 피루부산들을 전부 되돌려 가지고서 포도당으로 다시 합성을 한 다음에 포도당들을 나중에 간에서 글리코겐이나 근육에서 글리코겐으로 다당류로 합성해서 저장을 해 놓는 그 기작이 바로 요 당신생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둘 다가 똑같은 경로를 겪는데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포도당이 보내 또 다른 방향은 포도당이 합성의 방향으로 가는 방향일 뿐인데 똑같은 과정을 겪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10개 좀 해당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10개의 효소들 중에 많은 경우가 70%가 7개의 효소가 사실은 이중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반대 방향의 화학 반응도 내가 수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동시에 양날의 칼인 것이죠.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둘 다 사용을 될 수 있는 그런 효소들인데 그런 친구들은 이 rate limiting 효소들로 사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부위가 첫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반응 그 효소들의 이름을 그냥 약어로 표시를 했습니다. 굳이 우리가 전체적인 full name을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HXK, 헥소카이네이즈라는 것을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을 관장하는 PFK, 파스포프룩토카이네이즈, 인산, 과당, 인산화 효소,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파이루빗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요 세 가지 효소가 바로 그 rate limiting 효소. 이 rate limiting 효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에 상응하는 그 반응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효소들이 뒤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효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세 가지 효소들이 rate limiting 효소라고 해당 과정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소소한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니라 이 세 가지 효소들의 이 반응 속도를 조절하면 해당 과정 전체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아픈, 깨물었을 때 가장 아픈 효소가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입니다. PFK, 단연 으뜸가는 해당 과정에서의 rate limiting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당 인산화에서 PFK는 해당 과정의 가장 중요한 rate limiting 효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성질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일단 과당 인산 PFK를 조절할 수 있는 뭐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이 친구들을 해당 과정 전체를 활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봤더니, 일단 ATP와 시트르산에 의해서 되먹임 억제가 뭔지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ATP와 시트르산이 많은 경우에는 뒤로 돌아가서 등 뒤를 칼을 찌른다라는 얘기죠.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ATP와 시트르산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에너지가 차고 넘치고, 또는 ATP의 경우는 에너지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효소에서 어떤 신호가 가야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지금 차고 넘치는데 굳이 에너지를 더 만들어내는 이거를 계속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ATP가 돌아가서 바로 이 PFK를 되먹임 억제 작용에 의해서 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시킨다는 얘기죠. 시트르산의 경우는 뭘까요? 왜 시트르산이 많다는 얘기가 이 PFK 활성을 억제시키는 하나의 신호로 사용이 돼야만 될까요? 시트르산이 지금 남아돈다는 얘기는 시트르산 회로가 뭔가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 병목 현상이 걸려서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계속 물건을 토해내면 계속 적체 현상만 일어나니까, 여기서 그것을 신호를 원활하게 주기 위해서 헤이 일로와, 시트르산이 지금 가서 이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AMP는 뭡니까? 아데닌 모노파스페이트가 인산기가 하나 더 붙으면 아데닌 다이파스페이트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ATP가 되는데, 세포 안에 AMP의 농도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극도로 세포 안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ATP 빨리 만들어야지 라는 신호로 얘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AMP가 있다는 얘기는 PFK의 활성을 촉진을 시키는 신호로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얘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외우기도 쉽고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요약을 해 놓은 것이 이것이죠. AMP는 그래서 이 PFK를 활성화시키고, 시트릭산의 시트릭 애시드와 ATP들은 각각 다른 연유로 이들을 억제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ATP에 관해서, ATP가 아주 희한한 PFK라고 하는 요 효소에 아주 특이한 작용을 합니다. 일단 ATP는 PFK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 카이네이즈, 인산화 효소. 그러니까 ATP는 하나의 기질로서 지금 PFK의 ATP는 기질입니다. 기질. 활성화 부위에 ATP가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질에 들어가는, 기질로서 활성화 부위에 결합을 한 것 외에도 ATP의 농도가 많을 때는 또 다른 일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PFK에다. 그런 식으로 해서 ATP가 PFK의 활성을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작용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기억나시죠? 아직도?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는 얘기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얘네들이 붙어서 일종의 저해제 또는 억제자로서
억제자 또는 활성 촉진자로서 작용을 할 때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TP의 농도가 낮을 때는 이들은 기질로서만 작용을 하는데 ATP의 농도가 그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면 그러면 이들은 기질에 채워지는 거 외 잉여로 ATP가 돌아가서 이제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부위에도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억제시키는 PFK의 또 다른 이 PFK라고 하는 요 효소는 ATP와 기질인 ATP와 과당 유긴산 두 개의 이것들이 둘 다 기질이 되는 것이죠. 요 두 개의 기질을 합쳐서 여기서 인산기를 과당 유긴산에다가 또 붙여서 과당 162인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PFK의 기작입니다. 그 활성을 이제는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죠. ATP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래서 뭐 모든 것을 다 각설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 이 두 그림을 기질의 활성 농도를 여기다가 이제 하고 PFK의 활성, 효소의 활성을 Y축에다가 이렇게 해서 전형적인 효소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그래프를 이렇게 제작을 했을 때 ATP의 농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효소의 활성 자체를 볼 때 어느 것이 요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 같은 효소의 활성을 이렇게 수행을 할 예를 들어서 30이면 30 같은 효소의 활성을 기질 농도가 낮을수록 이렇게 똑같은 효소 활성을 수행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소의 활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두 개 파란색과 오렌지색의 지금 두 활성도에서 어느 쪽이 지금 더 훨씬 더 높은 효소의 활성을 보여줍니까? 여기서 바로 여기가 A가 더 훨씬 더 높은 효소의 활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B는 같은 효소의 활성이라도 지금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질이 투입이 됐을 때만 이것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B는 훨씬 더 낮은 효소의 활성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이랬을 때 둘 중에 어느 것이 ATP가 농도가 높을 때의 효소 활성도일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ATP의 농도가 훨씬 더 높았을 때는 효소의 이 활성을 훨씬 더 줄여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요것이 되겠죠. B가 바로 ATP의 농도가 높을 때 요 PFK의 활성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근데 왜 얘는 활성도 B는 어째서 이런 S 쉐입일까? S 쉐입이라는 얘기는 코아퍼러티비티, 그러니까 협동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협동성. 바로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 ATP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의 역할을 해줄 때는 이것이 협동성의 효소의 협동성을 구현을 해주는 그런 성질을 나타내잖아요. 우리 헤모글로빈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그것을 여기서 또 한번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왜 ATP의 농도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 시작되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했을 때는 이것이 S자 곡선을 보이는 협동성을 또 보여주느냐 하는 이유가 또 거기서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것까지 그런 복잡한 것까지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보여주기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맞고요. 물론 이것을 지금 산 끌어들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이런 문제들이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의전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왔습니다.
해당 과정을 전부 알고 있는 경우를 그냥 감안하고서 이런 문제들을 막 요즘은 물론 의전원 시험을 준비하는 의전원이 전부 다 없어졌나? 그래서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사라져야 될 공룡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전자전달의 저해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달의 저해제란 뭐냐? 자, 이것이 전자전달 과정을 요약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들이 저해제들입니다. 로티논, 액티마이신 A, 사이아나이드, 에이자이드, 올리고마이신, 어떤 경우는 항생제이고 어떤 경우는 그 유명한 청산가리 계통의 그런 청산가리를 먹는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는 로티논은 쥐약인데 쥐약을 먹으면 쥐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전자전달계 저해제들을 투여를 하면은 왜 그것을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 바로 특정 부분에 전자전달 과정의 특정 효소들이 여기서 블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전자전달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ATP 합성이 못 일어나겠죠. 전자전달이 안 되니까 산소가 물로 환원이 되지 못하니까 전자가 흘러가지 못하면 전자 자체가 흘러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까지 전자가 안 흘러가면 어때? 다만 그것과 케미 오스모틱 카플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ATP가 이제 합성이 안 되죠. 전자가 흘러야 ATP가 전자가 흘러야 여기에 수소 이온들이 축적이 될 테니까. 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로티논이 무엇을 막는지 무슨 사이아나이드나 에이자이드가 어디를 막아서 이것을 전자전달을 저해하는지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거 왜 외워요? 전체적으로 이런 전자전달 저해제들이 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해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약하면 전자전달 효소들을 활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자 흐름이 중단이 돼서 그러면 전자의 흐름이 중단이 되면 ATP가 합성이 안 되고 그러면 더 이상 ATP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크렙스 회로까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오로지 돌아갈 수 있는 거는 해당 과정뿐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가 있다면 뭐 no problem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럴 수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슷한 맥락의 전자전달 저해제이긴 하나 이제 언카플러라고 하는 짝풀개라고 하는 이 물질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이제 짝풀개라고 하는 두 가지 물질. 하나는 DNP라고 하는 2,4-디나이트로피놀이라고 하는 물질과 복잡해서 이름 다 부르기도 귀찮지만 CCCP라고 하는 그런데 이 두 유기물의 공통점은 뭐냐? 이 부위들은 뭐냐면 소수성 부위입니다. 이런 부위를 가지고 있다면 세포막을 매우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수소가 쉽게 탈부착될 수 있는 부위를 가지고 있어요. 수소가 쉽게 탈부착될 수 있는 그런 뭐냐?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세포막을 마구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소 이온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됐다가 환원이 됐다가 하는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전달 물질로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사이를 왔다 갔다 마구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짝풀개들이 투입이 되면 여기에 축적이 됐던 수소 이온들이 하염없이 허탈하게 질질질질 다 새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자는 계속 돌아가. 전자 전달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 전달을 열심히 하는데도 먹어도 난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라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도 여기에 수소 이온이 축적이 안 되니까 이 친구들 때문에 그러니까 ATP가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ATP가 여기가
그러면 정말 아무리 열심히 뭐 먹었는데 배가 고프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짝풀개들의 짝풀개들이 벌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계속 돌아가는데 산소는 계속 환원이 되고 물로 근데 포도당도 계속 산화가 되고 그런데 화학적 삼투에 의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ATP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천연 화학적인 짝풀개들이 옛날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다이어트 약으로 시판이 된 적이 있어요. 1960년대, 50년대. 그래서 못 모르고 당연히 안 그렇게 이거만 계속 먹으면 그냥 살이 쪽쪽 빠지겠지. 먹어도 아무 쓸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시판이 돼서 절찬리의 인기를 잠시 끌었다가 미국의 얘기죠. 큰 사고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어떤 사고? 열이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열이 엄청나게 발생해버리니까 큰일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러겠죠. 자동차가 그냥 계속해서 공회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연료는 계속 갖다 투입을 하는데 차가 움직이는데 그 연료가 사용이 되지 못하고 열만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천연적인 짝풀개가 사실은 우리 몸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준 그런 화학 물질이 작은 화학 물질이 아니라 단백질의 형태로서 천연적으로 짝풀개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백질들이 우리의 갈색 지방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갈색 지방은 원래 이 지방을 태우는 그런 역할을 특화된 지방 조직으로서 그러면서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태아라든가 동면을 하는 그런 이 동물들에는 갈색 지방이 훨씬 발달이 되어 있으면서 이들이 열을 발생을 시킴으로써 아직 털 또는 그런 것들로서 많이 이제 보호가 되지 않은 아주 갓 태어난 태아라든가 또 동면을 해야 되는 그런 동물이라든가 이들은 특히 이 갈색 지방을 발달시킴으로써 열을 발생시켜서 이들을 보완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으나 그래서 이 6장을 마칠 수 있고 다음에는 6-1장인 다음 주에는 요 광합성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